이빨을 빼고 톱니를 한다고요? 16살 소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가 기쁨조에 선발된 이유는 단 하나. 너무 예뻤기 때문입니다. 그 소녀는 중앙당 간부의 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딸이 이빨이 뽑히고 틀니를 한다는 소식에 눈물을 흘리며 결심했습니다. 평생을 당을 위해 헌신했지만 딸만큼은 인생이 그렇게 희생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실행된 딸의 탈북 계획. 과연 무사히 탈출했을까요? 너무 예뻐서 기쁨조가 된 그녀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리혜진입니다. 만 15살. 저는 평양 중심가 보통강구역에서 자랐습니다. 중앙당 간부의 외동딸로서 다른 아이들이 상상도 못할 삶을 살았어요. 겨울에도 난방이 따뜻했고 외화 상점에서 산 초콜릿과 과자가 집에 가득했습니다. 수입 의류를 입었고 일주일에 2번은 고기를 먹었죠. 평양 중심부에 사는 아이들도 부러워하는 생활이었어요. 학교에서는 항상 반장이었습니다. 선생님들은 저를 특별히 대했고 친구들은 제 집에 놀러 오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자주 말했습니다. 혜진아, 너는 예쁘게 태어났어. 그게 축복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한 말처럼 들렸거든요. 길을 걸으면 사람들이 돌아봤습니다. 피부가 하얗고 눈이 컸어요. 코도 오똑했고 입술도 선명했죠. 선생님들도 참 곱게 생겼다고 자주 말했습니다. 만 15살이 되던 해봄이었어요. 어머니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였어요. 저는 학교에서 돌아와 거울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뒤에서 제 어깨를 잡았어요. 혜진아,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앞으로는 너무 눈에 띄지 마라. 조용히 지내야 한다. 왜요, 어머니? 그냥 그래야 해. 이상했어요.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저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어머니가 무엇을 걱정하시는지. 아버지는 매일 당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검은색 인민복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나가셨어요. 저녁에 돌아오시면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저를 보면 웃으셨습니다. 우리 혜진이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어? 반장으로 다시 선출됐어요. 역시 우리 딸이야. 훌륭해. 아버지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너는 특별한 아이야. 조국을 위해 큰 인물이 될 거란다. 저는 그 말을 자랑스럽게 받아들였어요.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특권층이었고 저는 그 특권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믿었어요. 체제가 우리에게 주는 혜택은 당연한 것이었고 우리는 그만큼 조국에 충성했으니까요. 어느 일요일 오후 어머니와 함께 만수대 언덕을 산책했습니다. 김일성 동상 앞에 서서 인사를 올렸어요. 어머니, 저도 나중에 큰 인물이 될 수 있을까요?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혜진아, 너는 그냥 평범하게 살아도 돼. 너무 크게 되려고 하지 마. 왜요? 아버지는 큰 인물이 되라고 하셨는데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먼 산을 바라보며 침묵했습니다. 그날 밤 부모님의 방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문 앞에 서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너무 예쁘게 자랐어요.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그게 무슨 문제가 되나? 아버지가 대답했어요. 당신도 알잖아요. 딸이 너무 예쁘면. 말도 안 돼. 우리 혜진이는 중앙당 간부의 딸이야. 아무도 건드리지 못해. 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걸 믿으세요?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예쁜 게 왜 문제가 되죠? 오히려 자랑스러운 일 아닌가요? 돌아 누워 잠들려 했지만 어머니의 목소리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딸이 너무 예쁘면. 그 문장은 끝까지 들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불안한 목소리는 뚜렷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거울을 보며 생각했어요. 예쁘게 태어난 게 축복이라고 했잖아. 그때는 정말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게 축복인지 저주인지 저는 아직 몰랐어요. 만 16살이 되던 해 3월 징집 영장이 나왔습니다. 우편 배달원이 가져온 봉투를 어머니가 받았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혜진아. 어머니가 봉투를 열어보더니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군대 가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설렜습니다. 친구들도 만 16살이면 다들 가거든요. 7년 복무. 여학생들도 의무였습니다. 네, 어머니. 다들 가잖아요. 저도 조국을 위해 봉사하고 싶어요.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저를 안았어요. 너무 세게 안아서 숨이 막힐 뻔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7년이면 금방이에요. 하지만 어머니는 울고 있었습니다. 입대 전날 밤이었어요. 짐을 꾸리고 있는데 어머니가 방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혜진아, 어머니 말 잘 들어야 한다. 네. 부대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특별한 임무 같은 거 자원하지 마라. 네. 중앙에서 부르면 무조건 거절해. 알았지? 목소리가 절박했습니다. 평소와 달랐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그냥 조용히 7년 복무하고 돌아오면 돼. 눈에 띄지 마. 제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는 안 됐지만 어머니를 안심시켜 드리고 싶었어요. 알겠어요, 어머니. 어머니가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눈가가 붉었어요. 다음 날 아침, 아버지가 저를 군 집결지까지 데려다 주셨습니다. 차 안에서 아버지는 계속 침묵했어요. 아버지, 걱정 마세요. 잘하고 올게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혜진아, 아버지가 당 간부라는 거 부대에서 너무 내세우지 마라. 네, 알아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연락해. 아버지가 지켜줄 테니까.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얼마나 아끼는지 알 수 있었어요. 집결지에 도착했을 때 수백 명의 여학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다들 비슷한 나이였어요. 만 16살에서 18살. 군복을 받아 입었습니다. 거친 천이었지만 어깨가 으쓱했어요. 드디어 조국을 위해 봉사하는 군인이 되는구나.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부대까지 4시간 거리였어요. 부대에 도착했을 때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열악했거든요. 막사는 좁았고 추웠어요. 침대는 딱딱했고 이불은 얇았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같은 조건이었어요. 저만 특별할 수 없었습니다. 첫날 밤, 잠들 수 없었어요. 침대가 너무 딱딱했고 낯선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옆 침대에서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집이 그리운가 보다. 저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당 간부의 딸이 약한 모습을 보여선 안 된다고. 훈련이 시작됐어요. 새벽 5시 기상, 구보, 총검술, 사상교육. 하루하루가 고됐지만 저는 견뎌냈습니다. 구보할 때 옆 동기가 쓰러졌어요. 영양실 조였습니다. 군의관이 달려왔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그냥 막사로 보냈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여기선 아무도 특별하지 않다는 것을. 당 간부의 딸이든 노동자의 딸이든 모두 똑같은 군인일 뿐이었어요. 총검술 훈련 중에는 손바닥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터져서 피가 났지만 계속 훈련했어요. 그만두면 낙오자가 되니까요. 3주가 지난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리혜진 동무. 훈련 교관이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네, 내일 오전 8시 중앙 선발 대상자로 출발합니다. 짐을 꾸리세요. 순간 어머니의 말이 떠올랐어요. 중앙에서 부르면 무조건 거절해.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이건 명령이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날 밤 막사에서 동기들이 부러워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혜진아, 중앙 간다며? 대단하다. 특별 임무인가 봐. 진짜 부럽다. 당 간부 딸이라 그런가? 저도 그렇게 믿었어요. 중앙 소집은 특별한 임무를 의미했으니까요.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불안했어요.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특별한 임무 자원하지 마라. 저는 자원하지 않았어요. 선발된 거였습니다. 잠들기 전 어머니께 편지를 쓰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었어요. 내일 아침 8시면 떠나야 했으니까요. 괜찮아. 중앙에 가면 전화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다. 다음 날 아침 7명의 여학생들과 함께 버스에 올랐어요. 모두 제 또래였고 모두 예쁜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왜 우리가 선발됐는지, 왜 다들 예쁜 얼굴이었는지.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평양중앙으로 향하는 길.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조국을 위한 특별한 임무구나. 영광이야. 하지만 그게 어떤 특별함인지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버스는 5시간을 달렸습니다. 평양 중심부의 한 건물 앞에 멈춰 섰어요. 회색 콘크리트 건물이었습니다. 창문은 작았고
입구에는 무장 경비가 서 있었어요. 하차. 우리 7명은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다들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복도는 길었고 소독약 냄새가 났습니다. 병원 같았어요. 한 방으로 안내됐습니다. 문이 닫히자 여성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여기서 대기하세요. 곧 검사가 시작됩니다. 검사라니. 무슨 검사일까요? 옆에 있던 친구가 속삭였습니다. 혜진아, 우리 왜 여기 온 거 같아? 특별 임무 아닐까? 중앙에서 부른 거니까. 친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이 불안했어요. 30분쯤 지났을 때 간호사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옷을 벗으세요. 네. 우리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옷을 벗으라고 했습니다. 신체 검사를 해야 하니까요. 간호사의 목소리는 냉정했어요. 처음 들었을 때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기, 속옷까지요? 제가 물었어요. 네, 전부 벗으세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왜 속옷까지 벗어야 하죠?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어요. 이건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둘 옷을 벗기 시작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속옷까지 모두 벗고 서 있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7명의 여학생들이 차가운 방 안에서 맨몸으로 누군가 울음을 참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도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문이 열리고 2명의 의사가 들어왔어요. 남자였습니다. 남자 의사라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우리는 맨몸인데 의사들이 우리를 훑어봤어요. 키, 체중, 피부 상태, 마치 물건을 검수하듯. 하지만 이건 일반적인 신체 검사가 아니었어요. 피부에 흉터는 없나? 한 의사가 제 팔을 만졌습니다. 움찔했지만 움직이면 안 된다고 했어요. 얼굴 비율이 좋네. 다른 의사가 제 턱을 들어 올렸습니다. 눈을 감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가슴 크기 측정. 간호사가 줄자를 가져왔습니다. 제 가슴 둘레를 쟀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수치심이 밀려왔어요. 군사훈련과는 전혀 관계없는 항목들이었습니다. 피부 상태, 얼굴 비율, 가슴 크기. 이게 왜 필요하죠? 옆에 있던 친구를 봤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울지 마세요. 간호사가 차갑게 말했어요. 검사는 계속됐습니다. 키를 재고 체중을 쟀어요. 다리 길이도 측정했습니다. 정면을 봐. 플래시가 터졌어요. 사진을 찍는 거였습니다. 맨몸으로, 옆으로 서, 또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건 군사훈련이 아니라는 것을. 검사가 끝나고 옷을 입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단추를 제대로 끼울 수도 없었어요. 옆 친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기, 이게 혹시 기쁨조 선발인가요? 간호사가 돌아봤어요. 표정이 굳었습니다. 조용히 해. 질문하지 마. 기쁨조. 그 단어를 들은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학교에서 들었던 소문이 떠올랐습니다. 예쁜 여학생들이 중앙으로 불려간다는 이야기.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이야기. 설마, 그게 나였어?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의자에 앉았어요. 다른 친구들도 같은 생각을 한 것 같았어요. 모두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나갔고 우리는 그 방에 남겨졌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침묵만이 흘렀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높은 담장 너머로 평양거리가 보였어요. 사람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자유롭게. 하지만 저는 여기 갇혀 있었어요. 맨몸으로 검사받고 사진 찍히고 평가당했습니다. 그날 밤 숙소에 돌아와서도 잠들 수 없었어요. 옷을 입고 있어도 여전히 벗은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 남자 의사들의 시선이 피부에 붙어 있는 것 같았어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소리내지 않으려고 입을 막았어요. 조국을 위한 봉사라면서 왜 이런 걸 해야 하지? 어머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중앙에서 부르면 무조건 거절해.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저는 여기 있었고 검사를 받았습니다. 거절할 수도 없었어요. 이건 명령이었으니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같은 검사가 반복됐어요. 옷을 벗고 서고 측정당하고 사진 찍히고. 처음엔 울었지만 점점 무뎌졌습니다. 수치심조차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제 몸이 제 것이 아닌 것 같았어요. 그저 전시된 물건 같았습니다. 7번째 날 오후였어요. 오늘은 2차 평가가 있습니다.
간호사가 발표했습니다. 2차 평가. 또 무슨 검사를 한다는 걸까요? 복도로 나가라는 지시를 받았어요. 우리 7명은 줄을 서서 나갔습니다. 옷을 벗으세요. 또였습니다. 이번엔 복도였어요. 복도에서 맨몸으로 서라고요. 왜 복도에서? 옆 친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질문하지 마세요. 지시대로 하세요. 우리는 옷을 벗었어요. 복도 한쪽 벽을 따라 일렬로 섰습니다. 차가운 바닥이 발바닥을 자극했어요. 형광등 불빛이 너무 밝았습니다. 맨몸으로 서 있는데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고위 간부들로 보이는 남자들이었습니다. 인민복을 입고 가슴에 배지를 달고 3명이었어요. 그들이 천천히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를 보며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첫 번째 여학생 앞에서 멈춰 섰어요. 저 아이는 얼굴이 예쁘네. 한 간부가 말했습니다. 키가 좀 작은가? 몸매는 괜찮은데. 다른 간부가 대답했어요. 그들은 메모를 했습니다. 뭔가 점수를 매기는 것 같았어요. 두 번째 여학생 앞으로 갔습니다. 피부가 고와. 하지만 가슴이 작네. 다음. 차례차례 지나갔어요. 마치 가축을 고르듯 그들이 제 앞에 섰습니다. 가장 나이 많아 보이는 간부가 제 턱을 들어 올렸어요.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움직이면 안 된다는 지시를 받았거든요. 그의 손이 차갑고 거칠었어요. 아버지가 누구지?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리성철입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리성철, 중앙당 조직부. 네, 간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 간부 딸이구나. 그래서 더 곱게 자랐나 보네. 그가 한 발짝 뒤로 물러나 저를 훑어봤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시선이 피부를 타고 기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소름이 돋았어요. 얼굴도 예쁘고 몸매도 좋아. 키도 적당하네. 옆 간부에게 말했습니다. 동의합니다. 피부도 흠 없고 비율이 완벽합니다. 이 아이가 제일 예쁜 것 같은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제일 예쁘다고요? 세 번째 간부가 서류에 뭔가 적었습니다. 제 번호 옆에 빨간색 표시를 그었어요. 1순위로 올리죠. 그래, 이 아이면 되겠어. 그들이 지나갔습니다. 나머지 여학생들 앞으로.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어요. 다리가 떨려서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1순위. 무엇의 1순위죠? 무엇을 위한 선발이죠? 평가가 끝나고 옷을 입으라는 지시가 떨어졌어요. 손이 떨려서 단추를 끼울 수 없었습니다. 옆 친구가 도와줬어요. 혜진아. 친구가 울먹였습니다. 괜찮아. 거짓말이었어요.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숙소로 돌아왔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예쁜 얼굴이 비쳤어요. 하얀 피부, 큰 눈, 오똑한 코. 어머니가 말했던 것처럼 예쁜 얼굴. 하지만 지금은 그 얼굴이 너무 미웠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때리고 싶었어요. 왜 이렇게 예쁘게 태어났을까? 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멈출 수 없었어요. 저는 조국을 위해 봉사하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미모 때문에 선발되어 품평을 당하러 온 거였어요. 1순위. 그 빨간 표시가 눈에 선했습니다. 나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공포. 그날 밤 잠들기 전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혜진아, 너는 예쁘게 태어났어. 그게 축복이야. 아니었어요, 어머니. 예쁘게 태어난 게 저주였구나. 축복이 아니라 저주였어요. 이제야 어머니의 불안을 이해했습니다. 왜 눈에 띄지 말라고 했는지, 왜 중앙에서 부르면 거절하라고 했는지.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저는 1순위로 선발됐고 빨간 표시를 받았습니다. 돌아갈 수 없었어요. 창밖을 봤어요. 평양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어요. 저 아래 어딘가에 우리 집이 있을 거예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실 겁니다. 아버지는 이걸 막을 수 있을까? 중앙당 조직부 간부인 아버지. 하지만 저를 품평하러 온 사람들도 고위 간부들이었어요. 아버지보다 높은 직급일 수도 있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았어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제 아름다운 얼굴을 저주하며. 사흘 후, 4번째 검사 통보가 떨어졌습니다. 오늘은 산부인과 검사가 있습니다. 간호사의 말에 모두 얼어붙었어요. 산부인과요?
만 16살, 결혼도 안 한 우리에게요? 왜 산부인과 검사를? 옆 친구가 물었습니다. 질문하지 마세요. 준비하세요. 한 명씩 불려 들어갔어요. 검사실 문이 닫히면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오는 친구들의 얼굴을 보면 알 수 있었어요.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제 차례가 됐습니다. 리에진 동무,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차가운 검사대가 보였습니다. 여자 의사가 서 있었어요. 표정은 무뚝뚝했습니다. 검사대에 누우세요. 저기, 무슨 검사인가요? 처녀 여부를 확인합니다. 귀를 의심했어요. 만 16살 소녀에게 이런 검사를 한다니. 왜 그걸? 질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누우세요. 명령이었어요.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검사대에 누웠어요. 다리를 벌리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천장만 봤습니다. 형광등이 너무 밝았어요. 눈이 부셨습니다. 의사가 차가운 기구를 집어들었어요. 몸이 긴장으로 굳었습니다. 긴장을 풀으세요. 어떻게 긴장을 풀어요? 이런 상황에서 검사가 시작됐어요. 통증이 왔습니다. 날카롭고 찌르는 듯한 눈물이 흘러도 닦을 수 없었어요. 손으로 눈을 가렸습니다. 결혼한 적 있나요? 의사가 물었습니다. 없습니다. 남자 관계 경험은? 없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생리는 규칙적인가요? 네. 마지막 생리일은? 대답할 때마다 제 존엄성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건 의료행위가 아니었어요. 신문이었습니다. 검사는 끝없이 계속됐어요. 몇 분인지, 몇십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됐습니다. 일어나세요. 간신히 일어났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옷을 입는데 손이 떨렸어요. 제 몸이 제 것 같지 않았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의 몸을 빌려 쓰는 것 같았어요. 밖에서 대기하세요. 복도로 나왔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벽에 기대 서 있었어요. 모두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공허하고 무너지고 부서진. 한 친구가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어요. 다른 친구가 등을 쓰다듬었지만 위로가 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벽에 기댔어요. 다리가 후들거려서 서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전원 회의실로 이동하세요. 회의실이라니. 무슨 일이 또 있는 걸까요? 좁은 회의실로 들어갔어요. 우리 7명이 앉을 의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앞에는 여성 간부가 서 있었어요. 중년이었고 표정은 냉정했습니다. 앉으세요. 우리는 앉았습니다. 간부가 서류를 펼쳤어요. 합격자를 발표하겠습니다. 합격이라고요? 무엇의 합격이죠? 7명 중 5명이 최종 선발됐습니다. 심장이 뛰었어요. 선발. 무엇을 위한 선발인지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리에진. 제 이름이 불렸어요. 박미선, 김수정, 최은희, 정혜원. 5명이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탈락한 2명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곧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우리를 남겨두고 가는 것이 미안했던 걸까요? 탈락자는 원대 복귀합니다. 나가세요. 2명이 일어나 나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이제 5명만 남았습니다. 간부가 우리를 봤어요. 차가운 시선이었습니다. 너희는 기쁨조로 선발됐다. 기쁨조. 그 단어를 공식적으로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기쁨조는 3가지로 나뉩니다. 간부가 계속했어요. 첫째, 가무조. 최고 지도자를 위한 공연을 담당합니다. 노래와 춤을 전문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숨을 고르더니 이어갔습니다. 둘째, 행복조. 최고 지도자의 피로 해소를 담당합니다. 마사지와 안마를 전문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셋째, 만족조.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만족조는 최고 지도자의 성적 봉사를 담당합니다.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성적 봉사. 그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는 순간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옆에서 누군가 신음소리를 냈어요. 다른 친구는 입을 막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간부는 개의치 않고 계속했어요. 리에진 동무, 김수정 동무, 정혜원 동무. 3명은 만족조로 배정됩니다. 저였습니다. 만족조. 성적 봉사.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박미선 동무, 최은희 동무는 행복조로 배정됩니다.
두 명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곧 우리를 보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간부가 서류를 한 장 더 꺼냈습니다. 만족조에게는 추가 절차가 있습니다. 추가 절차요? 3명 모두 간부를 봤어요. 무슨 말을 더 하려는 걸까요? 간부가 잠시 침묵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만족조는 치아를 전체 발치하고 틀니를 착용하게 됩니다. 순간 귀가 멍했어요. 무슨 말이죠? 치아 전체요? 김수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상악과 하악 전부입니다. 정혜원이 입을 막았어요. 울음을 참으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모든 치아를 뽑는다고요? 왜요? 제가 물었습니다. 왜 건강한 치아를 뽑아야 하나요? 간부가 저를 봤어요. 표정은 여전히 무뚝뚝했습니다. 최고 지도자 수령님의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안전이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것입니다. 간부가 계속했어요.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만약 치아가 있으면 말을 멈췄습니다. 더 설명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해했습니다. 우리가 수령님을 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치아를 뽑는다는 거예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김수정이 다시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평생 틀니를 끼고 살아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자연 치아는 다시 자라지 않으니까요. 만 16살인데요. 조치는 필수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정혜원이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수정은 두 손으로 입을 막고 있었어요. 울음을 삼키려는 듯. 저도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만 16살. 건강한 치아를 모두 뽑는다고요? 평생 틀니를 끼고 살라고요? 수령님의 안전을 위해서라고요? 만일의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라고요? 김수정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소리 없이 울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감히 거부할 수 없었어요. 이것은 명령이었으니까요. 간부가 우리를 내려다봤습니다. 차갑게. 이해했습니까? 3명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니,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손을 입에 가져갔어요. 제 치아를 만졌습니다. 하나하나 만져봤어요. 건강한 치아였습니다. 아픈 곳도 없고 멀쩡했어요. 2주 후면 모두 사라질 거예요. 수령님의 안전을 위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불상사 방지를 위해 간부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시술은 2주 후입니다. 각자 준비하십시오. 일주일 후부터 각자 교육이 시작됩니다. 그 전까지 이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가족에게도 안 됩니다. 간부가 서류를 덮었어요. 이상입니다. 각자 숙소로 돌아가세요.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일어나지 못했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간호사가 와서 우리를 일으켰어요. 하나씩 복도를 걸었습니다. 다리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비틀거렸습니다. 숙소에 도착했어요.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만족조, 성적 봉사, 만 16살. 3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이게 정말인가요? 꿈인가요? 악몽인가요? 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제가 검사받은 것도, 품평당한 것도, 선발된 것도 모두 현실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조국을 부정했습니다. 이게 정말 조국을 위한 것일까? 조국이 저에게 요구하는 게 이거였나요? 성적 봉사요? 만 16살 소녀에게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베개가 젖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평양의 불빛이 보였어요. 저 어딘가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실 겁니다. 딸이 무사히 군 복무 중이라고 믿으며. 하지만 저는 무사하지 않았어요. 저는 만족조로 선발됐습니다. 최고 지도자의 성적 봉사를 위해.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만족조로 선발된 우리 3명은 따로 격리됐어요. 다른 건물, 다른 방으로 옮겨졌습니다. 교육이 시작됐어요. 걷는 법, 앉는 법, 웃는 법. 마치 인형을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담당 간부가 우리를 불렀어요. 회의실에서 들은 말. 치아 전체 발치, 틀니, 제작. 2주 후 시술. 그날 밤부터 아무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사흘 후 아버지가 면회를 왔어요. 저는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신체 검사부터 시술 통보까지.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들었어요. 표정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제 손을 잡은 아버지의 손이. 면회 시간이 끝났습니다. 아버지는 뒤돌아 나가셨어요. 말없이. 며칠 후 어머니가 왔습니다. 어머니는 말했어요. 아버지가 집에 돌아와 방문을 닫고 나오지 않으신다고. 밥도 거르신다고. 밤에 들어가 보니 책상에 앉아 계셨대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다고. 30년 당 생활 동안 한 번도 우는 모습을 본 적 없던 아버지가. 어머니는 아버지와 밤새 이야기를 나눴다고 했어요. 유일한 방법은 탈북이라고. 부모는 남아야 한다고. 딸만이라도 살려야 한다고. 다음 면회 때 어머니가 작은 쪽지를 건넸습니다. 3일 후 밤 10시. 준비해라. 아버지의 글씨였어요. 그날부터 저는 시간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3일. 72시간. 아버지가 무엇을 준비하고 계신지 몰랐어요. 하지만 믿었습니다. 시술일까지 일주일 남았습니다. 밤마다 창밖을 봤어요. 평양의 불빛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어딘가에서 아버지가 움직이고 계신다는 것을. 고위 간부를 만나고 있을 거예요. 뇌물을 건네고 브로커를 찾고 건물 관리인을 섭외하고 30년 쌓아온 인맥과 권력을 모두 걸고 딸 하나를 살리기 위해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면회를 왔을 때였습니다. 침묵이 길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가 모든 걸 준비하셨어.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알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고 계신지. 당 간부로서의 명예, 30년 쌓아온 위치, 어쩌면 목숨까지도 그 모든 것을 걸고 딸을 살리려 하신다는 것을. 면회실을 나오며 뒤돌아봤어요. 어머니는 창문 너머로 저를 보고 계셨습니다. 손을 들지 않았어요. 그냥 봤습니다. 그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약속한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날 밤, 잠들 수 없었어요. 옆 침대의 친구들은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모르고 있었어요. 제가 내일 사라질 거라는 것을. 미안했습니다. 저만 빠져나간다는 것이.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내일 밤 10시. 그때 저는 여기서 나갑니다. 부모님을 두고. 약속한 날이 왔습니다. 아침부터 심장이 뛰었어요. 평소와 똑같이 행동해야 했습니다. 의심받으면 안 됐어요. 교육을 받았습니다. 앉는 법, 차 따르는 법. 선생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점심을 먹었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오후 교육이 끝났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어요. 마지막 식사가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밥을 천천히 씹었어요. 제 이빨로. 밤 8시 소등 시간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옷은 입은 채로. 옆 친구들은 금방 잠들었습니다. 시간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8시 30분, 9시, 9시 30분, 9시 50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건물 관리인이었습니다. 리에진 동무. 작은 목소리였어요. 저는 일어났습니다. 신발을 신었어요. 관리인이 고개로 따라오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복도로 나왔어요. 어두웠습니다. 경비는 보이지 않았어요. 2분 후 정전됩니다. 그때 뛰세요. 관리인이 속삭였습니다. 계단 앞까지 왔어요. 그때였습니다. 불이 꺼졌어요. 완전한 어둠이었습니다. 지금 관리인이 제 손을 잡았어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위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전이야. 발전기 켜. 빨리. 혼란이었습니다. 1층까지 내려왔어요. 관리인이 뒷문으로 저를 끌었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밤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저쪽으로 뛰세요. 50m 가면 차가 있어요. 감사합니다. 가세요. 빨리. 저는 뛰었습니다. 어둠 속을 달렸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50m쯤 갔을 때 차가 보였어요. 검은색 승용차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타. 남자의 목소리였어요. 브로커였습니다. 차에 올라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뒤를 봤습니다. 건물에 불이 다시 들어왔어요. 경비들이 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멀어지고 있었어요. 브로커가 운전하며 말했습니다. 뒷좌석 바닥에 누우세요.
저는 좌석 사이 바닥으로 내려갔어요. 담요가 덮였습니다.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검문소를 2번 지났어요. 브로커가 뭔가 보여줬고 통과했습니다. 아버지가 준비해 놓으신 거였어요. 통행증이든 매물이든. 1시간쯤 지났을 때 차가 멈췄습니다. 나오세요. 일어났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외진 곳이었습니다. 산기슭이었어요. 차에서 내렸습니다. 멀리서 누군가 걸어오고 있었어요.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 뛰어갔어요. 아버지가 저를 안았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그냥 안고 계셨습니다. 혜진아.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놓았어요. 작은 가방을 건넸습니다. 돈이 들어있어. 중국 돈이야. 네. 이 사람이 국경까지 데려다 줄 거야. 강을 건너면 중국이야. 브로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국에서 또 다른 사람이 기다리고 있어. 한국까지 데려다 줄 거야. 아버지. 어머니는요? 집에 계셔. 나올 수 없었어.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혜진아, 거기 가서 잘 살아라. 그게 아빠 소원이야. 아버지도 나중에 오세요. 그래. 거짓말인 것을 알았어요. 아버지는 오지 않을 겁니다. 아버지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뒤돌아보지 마. 앞만 봐. 사랑해요, 아버지. 나도 사랑한다. 아버지가 브로커를 봤어요. 부탁합니다. 걱정 마세요. 브로커가 저를 차로 데려갔습니다. 뒤를 봤어요. 아버지가 서 계셨습니다. 어둠 속에서 손을 들어 흔들었어요. 아버지도 손을 들었습니다. 차 문이 닫혔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아버지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어요. 눈물이 났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그냥 흘렀어요. 차는 북쪽으로 달렸습니다. 국경을 향해, 자유를 향해. 창밖을 봤습니다. 북한의 밤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제가 태어나고 자란 땅. 하지만 더 이상 제 땅이 아니었습니다. 앞만 봐야 했어요.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처럼 뒤돌아보지 않고. 새벽 4시였습니다. 차가 멈췄어요.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걸어야 합니다. 차에서 내렸어요. 산길이었습니다. 어둠 속을 걸었어요. 1시간쯤 걸었을 때 강물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만강이었어요. 브로커가 멈춰 섰습니다. 저기가 중국입니다. 강만 건너면 돼요. 강폭은 생각보다 좁았어요. 100m 정도. 물이 얕습니다. 허리까지만 차요. 천천히 걸으세요. 혼자 가나요? 네. 저는 여기까지만 갑니다. 브로커가 종이를 건넸어요. 저쪽에 도착하면 이 번호로 전화하세요. 30분 안에 사람이 옵니다. 감사합니다. 행운을 빕니다. 브로커가 돌아섰습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혼자 남았습니다. 강을 봤어요. 검은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차가운 물이 발을 감쌌어요. 계속 걸었습니다. 물이 무릎까지, 허리까지 차올랐어요. 중간쯤 왔을 때 뒤를 봤습니다. 북한이 보였어요. 어둠 속의 산들. 제가 태어난 곳. 부모님이 계신 곳.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지금쯤 아버지는 집에 돌아가셨을까요? 어머니를 만나셨을까요? 2분이 함께 앉아 계실 거예요. 말없이. 딸이 떠났다는 것을 알면서. 다시는 만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저는 살기 위해 부모님을 버렸어요. 아버지는 30년 쌓아온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저를 위해. 어머니는 딸을 보내야 했어요. 영원히. 그런데 저는 그냥 떠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요? 물이 더 깊어졌어요. 가슴까지 차올랐습니다. 발이 미끄러졌어요. 균형을 잃었습니다. 물속으로 빠졌어요. 폐에 물이 들어왔습니다. 기침이 나왔어요. 다시 일어났습니다. 계속 걸었어요. 그만둘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해주셨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여기서 포기하면 그분들의 희생이 의미 없어져요. 살아야 해. 반드시 살아야 해. 강 건너편이 가까워졌습니다. 발이 땅에 닿았어요. 기어 올라갔습니다. 중국 땅이었습니다. 젖은 몸으로 주저앉았어요. 뒤를 봤습니다. 강 너머로 북한이 보였어요.
부모님이 저쪽에 계십니다. 사랑해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들리지 않는 것을 알면서 정말 사랑해요. 미안해요. 일어났습니다. 브로커가 준 종이를 꺼냈어요.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마을을 찾아야 했어요. 공중전화를 찾아야 했습니다. 걷기 시작했습니다. 젖은 옷이 무거웠어요. 30분쯤 걸었을 때 작은 마을이 보였습니다. 공중전화 부스가 있었어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3번 신호가 갔어요. 누군가 받았습니다. 네, 남자 목소리였어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치 말씀해 주세요. 마을 이름을 말했습니다. 20분 후에 갑니다. 파란색 트럭이에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전화 부스 밖으로 나왔어요. 길가에 앉았습니다. 하늘을 봤어요. 동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벽이었어요. 북한에서도 같은 해가 뜨고 있을 거예요. 아버지와 어머니도 이 하늘을 보고 계실까요? 딸을 생각하며 잘 살아라, 행복해라, 그렇게 기도하고 계실까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어요. 이미 충분히 울었습니다. 이제는 살아야 했어요. 부모님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20분 후 파란색 트럭이 왔습니다. 트럭에 올라탔어요. 한국으로 가는 긴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파란 트럭은 3시간을 달렸습니다. 중국의 작은 도시에 도착했어요. 한 아파트 앞에서 멈췄습니다. 여기서 일주일 지내세요. 서류 준비하는 동안 운전자가 말했습니다. 서류요? 한국 가려면 필요해요. 시간 걸려요. 좁은 방이었습니다. 침대 하나, 책상 하나. 혼자였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중국 거리가 보였어요. 사람들이 걷고 차들이 지나갔습니다. 북한과 다르지 않았어요. 하지만 완전히 달랐습니다. 밤이 됐어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 생각이 났어요. 지금쯤 제가 사라진 걸 알았겠죠. 건물에서 경보가 울렸을 거예요. 수색이 시작됐을 겁니다. 보안부가 아버지를 찾아갔을까요? 동무의 딸이 사라졌습니다. 아버지는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모른다고 하셨을까요? 놀란 척 하셨을까요? 어머니는요? 혼자 집에 앉아 계실까요? 딸이 무사히 강을 건넜을까 걱정하시며 눈물이 났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류가 준비됐다고 했어요. 다시 차에 올랐습니다. 이번엔 승합차였어요. 저 말고도 3명이 더 있었습니다. 모두 탈북민이었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각자 창밖만 봤어요.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 타요. 한국 가요. 가짜 여권을 받았습니다. 제 사진이 붙어 있었지만 이름은 달랐어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처음 타는 비행기였어요. 이륙했습니다. 땅이 멀어졌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구름 위였어요. 어딘가 저 아래에 북한이 있을 거예요. 부모님이 계신 곳. 잘 계세요. 제발 무사하세요. 2시간 후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2025년 9월이었어요. 입국장을 나왔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있었어요. 탈북민 지원 단체였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환영이라니. 저는 부모님을 버리고 온 건데, 살기 위해 도망친 건데, 환영받을 자격이 있나요? 하나원으로 갔습니다. 3개월 동안 나만 사회 적응 교육을 받았어요. 다른 탈북민들을 만났습니다. 다들 각자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가족과 함께 왔고, 어떤 사람은 혼자였습니다. 저처럼 부모님을 두고 온 사람도 있었어요. 밤에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방에서 저도 울었어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아버지, 어머니 보고 싶어요. 교육이 끝났습니다. 서울로 갔어요. 정부 지원으로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처음으로 완전히 혼자였어요. 북한에서는 항상 누군가 있었습니다. 가족이, 친구들이, 선생이, 간부들이. 하지만 여기서는 아무도 없었어요. 자유였습니다. 하지만 외로웠어요. 밤마다 부모님을 생각했습니다. 지금쯤 어떻게 지내실까요? 제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요? 아버지의 직책은 괜찮을까요? 조사를 받은 건 아닐까요? 어머니는 혼자 식사를 하실까요? 빈자리를 보며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너무 이기적이었나.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돌아가면 끝이에요. 그리고 부모님도 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돌아가는 것을. 살아야 해. 그게 부모님이 원하시는 거야.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어느 날 하나원 동기가 연락을 했어요. 혜진아, 같이 밥 먹자. 밖으로 나갔습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었어요. 김치찌개였습니다. 맛있다. 동기가 말했습니다. 응. 여기 와서 제일 좋은 게 뭐야? 모르겠어. 난 자유롭게 걸을 수 있는 거. 아무도 감시 안 해.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자유가 좋긴 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 없는 자유는 슬펐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서울의 야경이었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어요. 북한에서도 같은 별이 뜨고 있을 거예요. 부모님도 이 별을 보고 계실까요? 딸을 생각하며 잘 살고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 말할 수 없었지만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사랑해요. 보고 싶어요. 남한에 온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홍대 근처 작은 카페에서 일했어요. 아르바이트였습니다. 커피를 만들고 손님을 맞이했어요. 처음엔 어려웠습니다. 주문을 잘 못 알아들었거든요.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아메리카노 한 잔이요.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손님들은 친절했습니다. 실수를 해도 화내지 않았어요. 북한과는 달랐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무료 탈북민 건강검진 안내문이 왔습니다. 치과 검진도 포함돼 있었어요. 다음 주에 치과에 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치아 상태가 좋으시네요. 건강합니다. 감사합니다. 검진을 받으며 생각했어요. 6개월 전만 해도 모든 치아를 뽑을 예정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막아주지 않았다면. 아버지, 요즘 자주 생각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지금쯤 어떻게 지내실까요? 직책은 유지하고 계실까요? 조사는 받으셨을까요? 딸이 탈북한 것 때문에 카페 일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사과를 샀어요. 집에 와서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바삭한 소리가 났어요. 제 치아로 씹을 수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슬펐어요. 이 자유를 위해 부모님을 두고 왔다는 것이. 밤이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연락처가 몇 개 안 됐어요. 하나원 동기들, 카페 매니저. 부모님 번호는 없었습니다. 있어도 걸 수 없었어요. 전화하면 부모님이 위험해질 테니까요.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보고 싶어요. 매일 밤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나요? 저만 살겠다고. 하지만 알고 있었어요. 부모님이 원하신 것도 이거라는 것을. 딸이 살기를, 자유롭게 살기를.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출근길이었어요. 지하철을 탔습니다.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모두 자기 일을 하러 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감시하지 않았어요. 어디 가는지 묻지도 않았습니다. 자유였습니다. 하지만 이 자유가 공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부모님의 희생 위에 있다는 것을.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매니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혜진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을 시작했습니다. 손님이 들어왔어요. 주문을 받았습니다. 커피를 만들었어요. 건네주며 웃었습니다. 일상이었습니다. 평범한 일상. 6개월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삶이었어요.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밖에 나가 벤치에 앉았어요.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하늘을 봤습니다. 파란 하늘이었어요. 북한에서도 같은 하늘일 거예요. 부모님도 이 하늘을 보고 계실까요? 잘 살고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 말할 수 없었지만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죄송하다는 말을 매일 했어요. 보이지 않는 부모님께. 하지만 감사하다는 말도 했습니다. 살려주셔서. 이렇게 자유롭게 살 수 있게 해주셔서. 일이 끝났습니다. 집으로 걸어갔어요. 30분 거리였지만 걷는 걸 좋아했습니다. 거리를 보는 게 좋았어요. 사람들을, 가게들을, 불빛들을. 이 모든 게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봤습니다. 내일도 살아야지. 모레도. 부모님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그분들이 목숨 걸고 살려주신 이 삶을 잘 살아야 했습니다. 행복해야 했어요.
그게 부모님께 보답하는 길이니까요.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사랑해요. 아버지, 어머니. 잘 살고 있어요. 제가 여기서 잘 살게요.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희망했어요. 그날이 오기를. 그때까지 저는 여기서 살 겁니다. 부모님이 원하신 대로 자유롭게.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주인공 혜진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